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일반 물리학 2 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된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제15장 전하와 전기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1주차 15강 제 첫 번째 강의는 여기 있는 네 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하 쿨롱의 법칙까지는 쉬운 개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난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물리 용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 전기 쌍극자와 전기장 이 부분은 많이 다뤄보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화학 시간에 아마도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쌍극자 모멘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정의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전기장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단원 1 전하입니다. 전하는 영어로 electric charge라고 하죠. 전하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전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 전하는 몇 개의 기본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하를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자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죠? 네, 결과적으로 네, 양성자와 전자입니다. 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고 질량이 굉장히 큰 물질들이죠. 그런데 전자는 이들보다 굉장히 질량은 작고 그 전자는 이 원자에서 떨어져 나간다 해도 그 원자의 이름이나 원자의 그 성질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자는 이런 물질에서 저런 물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굉장히 작죠. 질량으로 따진다면 약 20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양성자와 전자에만 전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랑 너무나도 달라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플러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정말 이름을 잘 붙인 거냐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보게 되면요. 전기적인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이 안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잘 붙였죠. 또 자연현상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보니까 외부로 해서는 멀리 떨어져서 이 원자를 보게 되면 전기적 성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전하의 성질 중에서 전하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성자 전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하의 특징으로는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과학자, 철학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서는 전하를 갖다가요, 연속적인 유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하라고 하는 이 성질의 크기는 어떻게 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으로 나타내서 얼마만큼의 양이 있다. 물처럼 1리터, 2리터처럼 전하의 양이 있다. 1쿨롱, 2쿨롱, 3쿨롱 이만한 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는요, 이 전하량은요, 유체처럼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전하는 기본적인 전하량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 하나가 있고 그거의 정수 배만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서 멀리서 톡톡톡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Q라고 하는 건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전하는 얼마만큼이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역학, 즉 중력을 나타내는 성질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도 전하도 얼마나 크기만큼 얼마만큼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이 전하량은 질량과는 다르게 연속적이지 않다. 질량은 어떤 값이든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지만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값에다가 어떤 정수배, 즉 숫자 자연수이죠. 1, 2, 3, 4 이러한 배수만큼의 전하량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하의 양자화된 값은 얼마냐 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대학물리학 8판. 뭐, 그 전판도 상관없고요.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물리학 교재를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복습할 때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물리학 책이든 괜찮으니까요. 꼭 교재를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에 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앞에 나왔던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죠. 양성자는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얘기해서 P, 그 다음에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해서 N,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E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전자의 위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물리량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중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약 10의 마이너스 27승인데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31승이죠. 엄청 차이가 나죠? 네. 10의 3승 오더가 차이가 나면서 전자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질량으로 따진다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하라고 하는 양의 성질을 갖다가 보면은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양성자가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하량은 바로 전자의 전하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성자는 왜 전하량이 없을까? 이런 고민 혹시 궁금증 생각해 보셨나요? 네, 중성자는 왜 전하량이 없을까? 중성자는 뉴트론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네요.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네, 양성자와 전자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이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기본 전하량은 그 크기를 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략적으로 1.6에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로서는 쿨롱이라고 하는 거를 단위를 쓰는데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을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양자화를 이용을 해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기본 전하량의 어떤 개수가 되는데 이 개수는 n이 될 텐데 이 개수는 여러분들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6.25 곱하기 10의 약 18승 개가 나오죠. 즉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고 기본 전량이 작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전하량을 연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에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질로서 전하는 총 전하량이 보존된다. 단 보존되는 것은 바로 고립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지금 머리에다가 풍선을 막 비볐더니 마찰 문지를 넣었더니 풍선에 정전기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죠. 네. 보통 털가죽은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에버나이트, 고무, 플라스틱 이런 거는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여기에 있는 고무 풍선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털가죽과 비슷하잖아요. 네,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그렇게 대전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 고무 풍선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털가죽 머리카락에는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합쳐보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대전된 것이냐? 바로 전자가 머리에서부터 고무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isolated 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개라고 하죠. 예. 이 개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이 개 내에서는 전하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고립계에서의 총 전하량 보존 또는 전하량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퀴즈는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원자는 중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체는 본래 중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노트에다 막 쓰고 계시죠? 아직 노트를 출력을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처럼 이렇게 펜을 가지고 계시죠? 많은 분들은 전자펜을 가지고 여기다 아마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의 답이 다 있어요. 바로 전하는 기본 입자들로 어떤 것들이 있다. 예, 양성자, 전자가 있다. 근데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예, 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양성자, 전자는 개수가 동일하다. 원래적으로. 그래서 원래 중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전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기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균형이 깨진다. 한쪽에서는 플러스가 많아지고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이제 독립적인 알자 전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알자 전하가 나타나면 전기 현상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되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얘가 이동하게 되었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도였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제가 적은 답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전하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동의 원인이 뭐냐? 특히 여기에서 이동하는 건 전자일 것인데 전자가 외부로부터 네, 열 등의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자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전자가 아, 외부에서 마찰을 시키면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받은 전자들은 운동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전기 포텐셜 장벽을 이 전자가 뚫고 넘어가는 거죠. 어떤 얘네들이 포텐셜 에너지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있었는데 전자가 에너지가 훨씬 커다 보면 이 양성자가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을 떨어져 나가서 얘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의 양성자가 더 많아지는 양이온이 되는 거죠. 중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양이온. 그 다음에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다른 쪽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음이온을 많이 갖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는 양으로 대전된 물체, 또 다른 하나는 음으로 대전된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으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관계식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캐번디시의 만유 인력 측정 실험 장치와 굉장히 유사한 실험 장치를 쿨롱이라는 분이 꾸며서 실제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만유 인력 장치도 그 뉴턴의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식을 갖다가 정확히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이 모습인데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큰 물체 사이에 작은 물체, 아령처럼 생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실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죠? 이 실이 살짝 만율력에 의해서 끌려서 움직이게 되면 돌아가게 되죠. 그럼 이때 이 만율력의 크기와 실의 뒤틀림 때의 장력의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험을 했던 장치예요. 이것을 우리 쿨롱은 비슷하게 꾸며놓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물체를 이 안에다가 도체구를 갖다 집어넣는데 이 도체구를 대전시킬 수 있는 대전봉도 만들어 놓고 주변이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외부로 전하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방전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냈죠. 여기에서 이 식을 하나하나 팩터들을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Q1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체가 있고요. 여긴 또 다른 물체가 있어요. Q2의 전하량을 가진 또 다른 물체가 있고 둘 사이는 R만큼 거리를 일직선상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인 작용 반작용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때 힘의 크기는 이렇게 Q1, Q2의 곱에 비례하고 즉 두 전하들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에 두 대전된 전하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만유인력 실험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어요. 둘 다 원격 힘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역제곱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상수인데요. 여러분들 이 상수를 본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이 상수를 K다라고 해서 전기 상수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K 값도 알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요. 약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메타 제곱 쿨롱 제곱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전기 상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입실론 제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 상수 또는 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입실론이라고 쓰고요. 이 입실론에 지금 0이라고 하는 제로가 붙어 있죠. 그 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진공 상태가 바뀌어서 뭐 어떤 물질의 유전 상수다 그러면 그를 이렇게 지워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특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전상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되는 정도예요. 유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유전 분극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질은 모두 다 전하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전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부도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비대칭 형태로 나타나는 유전 분극이 있죠. 그래서 그 유전 분극과 관련된 상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어떤 물질로 들어갈수록 이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부에서 주는 힘이 즉 전기력이 작아진다.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상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쿨롱의 법칙의 주요한 것은 우선 뭐냐 이 두 가지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또 이것은 네, 만일력 법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을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학기 동안 역학을 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작업이에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물체의 속도, 가속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 물체의 속도, 나중 물체의 위치, 그래서 물체가 미래에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를 예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학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힘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힘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두 전하가 아니고 여러 전하가 있다면 어떻게 그 힘이 작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물체에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단순히 그림과 같이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있는 Q라고 하는 우리의 대상 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Q1과 Q2라고 하는 또 다른 전하들이 있는 거죠. 이 Q라고 하는 전하의 Q1과 Q2가 둘 다 힘을 잘 가할 텐데요. 아마도 얘네들은 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Q는 Q1에 의해서 F1이 작용되고 Q2에서 F2가 작용되죠. 그리고 Q가 받는 알짜힘은 이 둘의 합력인 평행사변형을 통해서 겹을 통해서 F라고 하는 합력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죠. 이것이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네, 단순하게 예, 그 여러 개의 받는 힘에 벡터 합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서메이션 FI라고 썼어요.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당연히 그럴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원리예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자연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 한 명과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와 두 사람과 영향을 받을 때가 다르잖아요. 사람은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조금 그렇지만 삼각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한 분의 여성하고만 데이트를 했어요. 지금도 한 분하고만 살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분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완전히 달라지죠. 나에게 받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아,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어, 정량적인 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연에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 힘이 작용하는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네, 개점 퀴즈가 나왔어요. 교재에 있는 질문입니다. 세 개의 점전화가 있대요.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세 개의 전화가 있는데 이 점전화는 정삼각형의 물체의 세 꼭지점에 딸랑 붙어 있대요.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전화는 어, 전화량이 전부 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다르다고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같을 것 같아요. 어,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꼭지점에 있는 전하들은 서로 밀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어, 삼각형의 물체는 바깥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 Q가 아마도 하나의 힘부터 생각을 해보면 요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요 첫 번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첫 번째 전하가 받는 힘을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 얘를 3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3번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번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평행사변형법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Q 1번이 받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세 물체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물체가 받는 힘들을 다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또 같은 힘의 크기의 F, 또 이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 F, 이렇게 세 개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이 세 개의 힘이 전부 다 이 정삼각형 물체의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이 벡터 세 개의 벡터의 합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한 점에다가 물체의 질량의 중심점에다가 평행 이동을 해도 그 벡터의 합은 변하지 않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삼각형이고 이 내각은 세 벡터가 이루는 한 각도는 120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힘의 크기는 F로 같으니까 이 물체에게 받는 알짜 힘의 크기는 바로 네,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용된 것은 이 물체를 풀면서 우리가 사용한 원리는 물론 첫 번째 쿨롱의 법칙으로서 힘의 크기 F가 전부 다 거리가 같음으로 같고 전하량이 같음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두 다른 여러 힘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잘 풀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가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 가져왔는데요. 연습 문제에서는
교재를 보시면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보면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보시고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해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면 아마 유튜브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 전기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장은 영어로 electric field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인데요. 사실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 전기장을 개념적으로 먼저 도입하고 정의한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챕터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전기력입니다. 근데 쿨롱의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력을 정확히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전기력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죠. 그 전기장의 정의를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면 그 개념적인 정의를 우리가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정의가 바로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장에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오면 얘는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어떤 양전하들로 이루어진 큰 대전된 물체, 그때 전하량을 라지 Q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대전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주변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작은 전하를 하나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P라고 하는 위치에 아주 작은 전하량 Q0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아까 라지 Q하고 같은 극성을 갖는 전하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전하의 중심을 잇는 선을 따라서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얘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공간이냐면 물체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 놨다면 이 물체는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힘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니까 여기도 전기장이 되고, 이러한 점들의 모임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위치에서 다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주변에 있으면 얘네들은 움직이니까 이 위치들의 모임은 공간이 되죠. 이 공간이 바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의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잖아요.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 전기장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수식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일단 힘의 크기를 하는 것은 F, 쿨롱의 법칙으로 정의된 것이고, 그 F를 갖다가 뭘로 나눠주면,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죠. 자, 다시 하면 힘 나누기 전하량, 이것이
바로 전기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기장의 정의입니다. 또는 전기장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적으면 좋겠네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 전하량을 그죠? 전하량을 힘에서 나눠주는 힘을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전기장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Q로 나눠줄 때 Q 이 전하량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Q0라고 하는 이 전하를 우리는 시험 전하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에 가져온 전하를 말해요. 이 시험 전하는 특별히 전하량이 매우 작은 0에 근접하는 매우 작은 전하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전하를 매우 작은 전하량 아닌 시험 전하로 사용하는 실험적으로 또는 정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여기에다가 시험 전하가 아닌 굉장히 또 커다란 Q라고 하는 전하를 가져와서 얘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해도 결국 전기장의 세기는 똑같을 것 같죠. 작게 나누나 크게 나누나 전기장의 세기, 즉 단위 전하당 1쿨롱당 받는 힘은 똑같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 이런 Q를 가져오게 되면요. 이 Q가 얘 왼쪽에 있는 전하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전하들이 비슷한 놈이었으니까 얘는 밀려나겠죠. 이쪽으로 슝 밀려나게 되면 얘는 주변의 전기장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전기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최소한의 시험 전하를 갖다 놓기 위해서 Q0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기장의 수학적인 정의이자 크기의 표현 방법이고요. 이때 단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뉴턴 퍼 쿨롱이 돼요. 1쿨롱당 받는 힘이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장은 힘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죠. 쿨롱당 받는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힘과 비례하는 것이긴 하지만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대신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때 전기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이 전기장의 방향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단위 양전하가 받는 단위 양전하라고 하는 건 시험 전하라고 생각해도 돼요. 매우 작은 양전하가 힘을 받는 방향. 여기에다가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적어주면 더 좋겠네요.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일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전기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기장은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뭐냐면 첫 번째, 여기에 라지 Q가 있는 것처럼 전하가 일단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이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전하가 오게 되면 이 전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럼 거꾸로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도 오른쪽 전하가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왼쪽에 전기장을 만들고 이것은 그 주변에 가져온 전하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전기장은 우리가 전달자다, 정보 전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전하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기장의 형태로 바꾸어서 전달이 돼서 다른 전하에게 준대. 이때 전기장이 형성되는 그 빠르기는 광속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하의 정보는 다른 전하에게 광속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도입한 하나의 가상적인 것에 불과했었지만 지금 우리는 과학자들은 이 전기장은 하나의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의 도입이 필요했었어요. 원래 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어, 전기력선을 그리고 정의한 것은 쿨롱이에요. 근데 이 쿨롱이 전기력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이 먼저냐면 자기력선이었어요, 사실은요. 자기력선을 왜 만들었냐면요. 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솔레노이드 코일처럼 감으면 그 주변에 예,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전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어, 바로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영국의 어, 왕립협회 소속에 있는 쿨롱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서 실제로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줬더니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있어요. 전기력선은 이 자기력선하고 똑같은 그런 어떠한 공간의 물리적 성질을 갖다가 시각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어서 우리에게 전기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양전하를 하나 그려볼게요. 파스. 그럼 양전하가 있었을 때 이 주변에 양전하 주변에 전기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주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트 다 출력을 하셨죠? 노트는 제가 수업 전주에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어도 수업 전날, 예, 전 일요일까지는 올려주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음전하의 전기장, 여기에서 음전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때의 전기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이렇게 음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굉장히 대칭적으로 사실 지금 이게 2차원 평면이다 보니까 2차원적으로 그렸지만 여러분 상상 속에서는 이게 3차원 구면에서 중심적으로 다 흡수되고 있다. 안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 쌍극자라는 건 뭐예요? 극이 두 개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유지하고 있는 걸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때의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전기력선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전기력선은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온다. 자기력선도 마찬가지고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서로 뭐 나눠지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그 부분은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놓인 전하는 받는 힘의 크기가 크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눈으로 바로 드러나서 바로 전기력선의 크기와 방향을 잘 알 수 있죠. 어떤 임의 위치 여기를 P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갖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은 원점에서 나가는 방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크기는 분명히 요 안쪽보다는 작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되죠. 그러면 여기 쌍극자에서 여기 가운데 요 위치를 P라고 해놓고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생각하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크기는 아마도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볼 때 어디가 제일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전기력선은 사실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어떻게 그리는 법칙이 있었냐면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시험 전환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임의의 위치에다 뒀고 그 시험 전환가 이동하는 힘을 받아서 이동하는 경로를 갖다가요. 쭉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시험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 바로 직선이나 이러한 곡선이 되고 그러한 선이 바로 전기력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미리 책에 보면 이 전기력선의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네, 다음과 같은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전기장 구하기 여러 가지 전기장 1. 점전화가 R 위치에 만드는 전기장 이런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Q라고 하는 양전화가 하나 놓여 있고요. 양전화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R 위치만큼 떨어진 곳에 Q0라고 하는 시험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위치에서 Q0라는 시험 전화를 가져왔을 때 전기장 2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주제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왜 도입했다고 했죠? 네, 바로 전기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찾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그 힘을 알면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의 앞으로의 움직임 상태, 운동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 상태를 알게 되면, 즉 속도를 알게 되면 그 물체의 나중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찾게 되기 때문이죠. 역학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전기력을 우리는 쿨롱의 법칙으로 찾을 수 있는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이유는 그 쿨롱의 법칙과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전기력을 찾기에 때로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연습을 할 텐데 우선은 쿨롱의 법칙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전기장을 찾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점전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선전화 또는 선을 동그랗게 만들면 고리가 됩니다. 고리 형태의 전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면 형태로 대전된 물체가 만드는 전기장 또는 구 형태의 대전체가 만드는 전기장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인데 이것은 나중에 구 형태의 전하가 갖는 전기장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역학으로 한다면 매우 커다란 블랙홀이 우주상에 만드는 중력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간단하게는 우리 지구라고 하는 구 형태의 지구라고 하는 질량 덩어리가 있는데 이 질량 덩어리가 주변의 물체들은 어떻게 끌어당기면서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과 동일한 얘기죠. 자, 그러면 점전화 R에서 만드는 전기장 E는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정의가 뭐였죠? 네,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정의도 있었고 수학적인 정의도 있었어요. 수학적 정의는 바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바로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그때의 단위 양전하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 양전하당 힘이 되는데 이때 전하는 시험전화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시험전화를 가져오지 않았어도 이미 전기장이 있다 생각하고 그 전기장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전화를 굳이 시험전화로 나누지 않아도 수학적인 답은 똑같아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때 방향은 힘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조금 더 해준다면 원래 여기 굵은 글씨로 써있기 때문에 벡터의 표시이긴 한데요. 확실하게 더 벡터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또 힘의 방향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 법칙의 힘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전기장의 표현을 얻을 수 있는데 쿨롱 법칙의 표현은 뭐였죠? 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즉 전기상수 K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두 전하의 곱이었죠. 이것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Q0라고 하는 것은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로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전기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전기장의 표현은 굉장히 동일해요.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상수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하나만 틀리죠. 자, 뭐만 틀립니까? 네, Q라고 하는 전하량이냐 아니면 전하량의 제곱이냐 이것만 틀리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R 위치에서의 크기가 되고요. 방향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방향 벡터 즉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R 방향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점을 통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방향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기장,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얘기했고요. 가장 간단한 예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예를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전기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평면 전화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이다.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거죠. 평면 전화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위에 이렇게 하나의 넓은 면이 있고 아래쪽에도 하나의 넓은 면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넓은 면의 위쪽은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평행판 전압 분포 두 개의 사이에 이 내부에는 어떤 전기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기장의 모습을 갖다가 바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중첩의 원리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점전화가 분포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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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점전화가 분포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점전화들이 분포하고 여기 밑에 마이너스 점전화 분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쿨롱의 법칙으로 힘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점전화가 다른 하나의 점전화에게 힘을 미치면서 서로가 끌어당길 텐데 힘의 방향을 갖다 표시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가 끌어당긴다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서로가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1대1 대응하면서 인력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 한 개가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개수의 전하들과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위에 n개가 있고 아래도 n개가 있으면 뭐 n 곱하기 n의 n제곱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엄청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갖다가 알아내면 좋은데 지금 우리의 전기장 구하는 방식이 쿨롱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점전화의 전기장 모습을 찾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방법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쿨롱의 법칙 힘 구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개념적으로 이러한 전기장은 어떤 모양인가만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다음에 전기장의 정확한 수학적 표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장에서는 평면 전압 분포라고 하는 이러한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 전기장은 개념적으로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옆에서 본 평면 전압 분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균일하게 아주 나란하게 이빨이 고른 것처럼 이제 보이고 밑에도 마이너스가 균일하게 나란하게 일정하게 일정한 분포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전하들은 평면상에서 이렇게 분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는 최대한 멀리, 세 개가 있으면 최대는 등 간격으로 세 개, 네 개가 있으면 등 간격으로 네 개. 왜냐하면 얘네들이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의 전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적선의 모양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의 점전화들만 있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쌍극자의 모양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또 한 쌍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어때요? 또 다른 쌍극자의 모양의 전기장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것이 계속 나열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저기 가운데에 중복된 부분은 어떨까요? 여기는 어차피 접선 방향이잖아요. 그죠? 접선 방향이니까 얘가 매우 가까워지면 여기도 아래 방향, 사이도 아래 방향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휘어졌는데요. 끄트머리는 이렇게 휘어졌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것이 나열되어 있으면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좁다. 굉장히 좁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던 것을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부에는 우리는 전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간격이 일정하다. 예, 전기력선의 간격이 일정하고 나란하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쪽과 아래쪽, 옆쪽 어느 부분을 갖다가 체크해도 전기장은 뭐 E1, 여기는 E2, 여기는 E3라고 해도 전기장은 어디서나 같다.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사적인 논의가 앞에서 있었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얘가 매우 좁다. 두 전화 사이가 매우 좁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평행판의 면적이 매우 넓거나 두 평행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두 전하에 대칭된 이 두 개의 사이가 매우 좁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는 어, 또는 이 면적이 매우 넓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동일한 얘기죠. 사이가 매우 좁으면 그 좁은 데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이걸 무한평면으로 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1m짜리의 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높이 방향이에요. Y축 방향으로 1m짜리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매우 작은 뭐 10cm짜리의 어떤 물체가 이 담의 꼭대기를 쳐다보면 유한한 크기죠. 하지만 얘를 매우 작게 만들어서 여기에 콩알보다 더 작다. 여기에 뭐 박테리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박테리아가 매우 가까이에서 요 근접한 거리가 매우 가까이서 저 위에를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엄청 멀겠죠. 엄청 멀어요. 그 엄청 멀다라고 하는 건 뭐니 이게 너무 높아지고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유한한 크기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부에서는, 즉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매우 넓은 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이미 역학에서 했었어요. 여기 그림이 뭔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좀 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것들을 좀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자, 중력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지구의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지구는 원래 둥글잖아요. 둥글고 여기에 달이 있다 생각하면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또는 여기에 중력장이 있다면 여기에 중력장은 물체를 놓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죠? 음. 어, 이렇게, 뭐, 만약에 또 다른 물체가 뭐 여기 있다면 얘가 여기서 더 낮은 속도로 가면 이런 식으로도 떨어질 것이고요. 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중력장의 모습을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블랙홀처럼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우물처럼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포텐셜의 모습을 갖죠. 지구에서도요. 음. 그런데 요 가까이를 갖다가 확대를 하게 보면요. 지구에서의 가까이를 갖다 확대한다면 지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물체는 어떻게 해요? 휘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표면 근처에서는 항상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에 떨어지는 공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중력장의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9.8m/s 제곱에 항상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진다. 이거는 어디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바로 지표면 근처라는 거죠. 지표면 근처에서도 이렇게 균일한 중력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근사적으로 본 거죠. 그때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어요. 자, 이때에 자, 이렇게 표현해 준 이유는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여러분들 보는 식 때문이죠. 전기장이 균일하다 그러면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2가 이렇게 놓여 있다. 이의 크기는 아직은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균일한 전기장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안에 있는 양전하 Q가 받는 힘의 크기는 자, 여기서 좀 지워볼까요? 지저분하니까 지워보면 자, 여기에 있는 양전압 플러스를 놓으면 이 플러스는 위쪽에서는 청력을 받고 아래쪽은 인력을 받아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전기장의 정의였죠. 전기장의 정의는 우리가 리미트 네, 어, 뭐 Q0가 0으로 갈 때, 그죠? Q0분의 F 이렇게 단위 전하당 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Q를 갖다 이항시켜 보면 바로 F가 나오죠. F는 QE. 이 전기장의 정의로 만약에 E가 일정하다면 F의 값은 어떤 전하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조금 또 지우고 가죠. 전하량이 만약에 여기에 1쿨롱짜리 전하량을 갖다 놓은 것과 2쿨롱짜리 전하량의 물체, 다른 조건 동일해요. 이렇게 전하량이 2배 차이 나는 물체를 갖다 놨을 때 얘가 받는 힘의 크기와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 네, 바로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전기장은 이 위치에서 동일해요. 어디에서든지 전기장은 동일하지만 바로 전하량이 커지면 그만큼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자, 암기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이 F는 Q이라고 하는 식과 F는 mg라고 하는 식은 완벽하게 유사하죠. 균일한 전기장에서 그 다음에 균일한 중력장에서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전하 Q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고 전기력은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 M 때문에 생기는 바로 현상이고요. 그래서 F는 mg, F는 QE 이렇게 서로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해 주는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슬라이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전기장, 이렇게 평면 전압 분포라고 하는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고 그때 받는 내부에 있는 어떤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 그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바로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중력장 F는 mg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균일한 전기장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자, 그 물체는 그 물체의 전하량과 전기장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균일한 전기장 E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전하가 질량은 있죠. 질량도 있고 이 전하량도 있는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제로 작성을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교재에 아주 잘 예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 이후에 교재를 참고해서 풀어주시기 바라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전기장 구하는 예제인데요. 예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자, 여기에 그림과 같이 전하량 Q로 균일하게 대전된 반지름 A인, 그렇죠. 균일하게 대전된 반지름 A인 고리에, 이게 하나의 고리인데요. 이 고리는요, 반지름이 A고요. 이 내부는 균일하게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리의 중심에서 거리 x만큼 떨어진, 네, 여기 중심이죠. 중심에서 거리, 여기에 수직거리 x만큼 떨어진 P에서의 전기장에 대해 알아보자. 즉, 요 P점에서의 전기장을 갖다가 구하라는 예제예요. 자, 갑자기 굉장히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전기장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전기장을 정의한 다음에 그 전기장을 구하는 예로서 첫 번째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점전하에서 전기장은 어떤 표현일까 그리고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연장하다 보면 점전하의 모임은 1차원의 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전하 모양이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의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은 우리가 근데 그냥 넘어갔고요. 면으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실제로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현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어떤 값을 갖는데 그 일정한 값은 아마도 전하량 Q에는 비례하는 어떤 값이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예제가 나왔냐면 동그란 링이 나왔죠. 자, 이렇게 선 대신에 링이 나온 것은요. 사실은 선보다 링이 더 쉬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 전하가 만드는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의 모습은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과제로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될 거고요. 그보다 더 쉬운 링을 할 거예요. 이 링을 하게 되면요. 링에서 만드는 전기장을 다 만들어요. 근데 이 링을 갖다가요, 이렇게 좁혔다가 이렇게 쭉 늘리게 되면, 이 선으로 만들어진 링이, 고리가, 반지가 쭉 연결되면 뭐가 되면 면이 돼요. 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면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표현을 우리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링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딱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인티그럴 표시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인티그럴 표시도 있고, 그래서 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기장의 모습, 이러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난생 처음 배울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한번 꼭 기억을 했다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역학과는 다르게요.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내할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특히 우리 교과서도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순서대로 갈게요. 1. 점 P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P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하 분포가 만드는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의 모습이 대략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 다음에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예전 우리가 역학에서 뉴턴 법칙의 응용하고 비슷해요. 막 물체가 두 개, 세 개가 놓여 있는데 그 기차 모양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데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때 각 물체의 가속도와 장력을 구한다든지 이런 연습과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게 바로 이 전기장 공학인데요. 자, 그때도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의 물체의 운동은 어떤 식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전 P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갖다가 또는 이 주변에서의 전기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죠. 상상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근사를 해보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일단은 이 골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얘를 갖다 쫙 멀리 가서 우주 끝에 우주 끝이면 안 보이겠지? 그래야 되나요? 아주 멀리 가면 얘는 뭐로 보일까요? 예, 점으로 보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 멀리 가서 얘가 만드는 전기장을 갖다 구하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꼴의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즉 방사 형태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게 되면 전기장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 P점에서는요, 좀 간단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P점에서는, 어떻게 전기장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일부의 점전화, 쿨롱의 법칙을 쓸 거예요. 중첩의 원리를 쓸 거예요. 일부의 점전화가 여기에 P점에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방향이라. 그리고 크기는 일정한 화살표의 값을 지금 표현을 그냥 적당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장을 저희는 뭐라고 표시했냐면 DE라고 표시했어요. DE라고 하는 것은 미소 전기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의 전압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으로 잘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전하들을 몇 개로 나눈 다음에 걔네들을 다 중첩해서 더하면 그것이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쿨롱의 법칙과 유사하게요. 그런데 이게 전화 분포가 연속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라낼 때 한두 개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개수로 자르게 되고 무수히 많은 개수로 자르게 되면 얘 전기장의 모습도 개수도 무수히 많게 되고 그렇게 매우 작게 짜게 놓은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에서 우리는 미분 표현인 D2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 더하게 되면 그것은 적분 표현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전기장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D2라고 하는 이 작은 전기장의 모습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한 위치를 갖다가 생각해 볼게요. 이 밑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요 P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모습은 아마 이 위쪽으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는 같을 것이고요. 그래서 얘도 T2가 될 텐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방향을 갖다가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두 개는 자, 우리가 벡터를 수직 수평으로 분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수직 성분은 사라질 것이고 얘가 수평 성분만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평 성분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아마 위 수직 성분은 사라지고 수평 성분일 것이다. 그래서 얘는 전기장의 방향은 답을 쓰게 되면 바로 X의 방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사실 우린 두 개만 했겠지만 실제로 모든 어떤 모양의 전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냐면 여기에 P점에서부터 위쪽, 아래쪽, 옆쪽 할 거 없이 전부 다 만들어져서 이런 콘 형태의 전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콘 형태의 전기장들은 전부 다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그래도 어떤 모습을 갖고자 이쪽에 전기장 DE 방향의 즉 X방향의 전기장만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은 오른쪽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방향을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다 더해야 되죠.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장 E는 네, DE 코사인 세타의 X 성분만 만든 다음에 이건 D 코사인 세타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했던 것 D2 코사인 세타만 이렇게 하나 묶을게요. D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하나의 미소 아주 작은 부분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자 인티그럴 한다 모두 다 더해주게 되면 총 전기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여기에서 모두 다 더해야 되는데요. 이때에 D2의 표현을 갖다 이젠 내야 되는 거고요. D2의 표현을 찾아내면 이 작은 점전화가 만든 전기장은 쿨롱 법칙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 하나의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우리가 굉장히 쉽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 똑같고 Q에 비례한다. 그래서 DQ만 써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DQ로 놓게 되면 적분을 갖다 DQ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갖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것으로 합쳐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분을 DQ로 하는 것이 아니라 DS로 해야 돼요. 즉 여기 길이, 여기 DS죠. 미소 길이를 DS로 짜겠다면 여기 보이죠? DS로 쪼겠다면 나중에 적분 DS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계속 성립이 되고 계속 할 건데요. 그 바꾸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런 선에서는 선전화 밀도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에서는 면전화 밀도, 그 다음에 부피에서는 부피전화 밀도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선전화 밀도는 람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 부피전화 밀도는 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면전화 밀도는 시그마라고 쓰는데요. 여러분들 밀도 얘기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부피분의 질량만 밀도, 부피 대한 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면밀도도 있잖아요. 역학을 하면서 선밀도 실험 시간에서도 해봤죠. 이러한 밀도를 우리는 정의해요. 그래서 선밀도라고 하는 거는 길이분의 질량, 그 다음 면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질량. 그래서 그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부피 밀도, 이렇게 뭐 면적 밀도를 정의한 것처럼 전하 밀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는 면 모양으로 또는 선 모양으로 또는 부피 모양으로 우리가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선 전하 밀도의 크기는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에선 부피가 아니고 길이분의 질량이 되겠죠. 길이는 2파이 A, 그 다음에 여긴 질량 대신에 전하량, 그러니까 2파이 A분의 Q가 되고요. 이 2파이 A분의 Q라고 하는 전하 밀도의 크기는 어때요? 네, 아주 작은 길이를 놓는다 해도 그 값은 같아야겠죠. 아주 작은 길이분의 아주 작은 전하량, 그래서 ds분의 dq는 람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dq를 ds로 바꾸어서 그쵸? 여기 있는 dq를 갖다가 ds로 바꾸어서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양의 전기장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게 이미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법만 쭉 얘기했고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안 했어요. 이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단순 수학이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책에도 예제로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숙제로 꼭 작성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더 표현을 생각해 봐야 돼요. x가 매우 클 때 근사식의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답을 수학적으로 구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얘를 갖다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어떠한 모습의 전기장을 갖는지, 어떠한 형태인지, 어떠한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분자가 분모가 a제곱 플러스 x제곱에 이 전체의 2분의 3승에 그 다음에 위로 x가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q는 상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수값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로 변한다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함수로 결정이 됐냐면 x에 대한 함수로 결정이 됐어요. x에 대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중심에서부터 어떤 p의 위치까지의 거리에 대한 함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것을 보면 분자에는 x, 분모에는 x제곱이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사를 하는 거죠. a제곱은 고리의 반지름이고 x는 고리에서부터의 거리예요. 근데 이 차이가 커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x가 0이다. x가 0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의 고리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랑 어때요? 전기장의 모습이 아, 맞아. 상쇄가 될 거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x가 매우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매우 크면은 a보다 x가 크면 a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고 곱하기도 하면 우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하면서 얘기했던 이 전체의 전화 분포를 하나의 점으로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떨어서 검토가 끝나는 것이고 이럴 때 물리학의 재미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죠?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1주차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 쌍극자의 전기장. 다양한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1주차에 쿨롱의 법칙으로 전기장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으로 전기 쌍극자 주변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모습은 어떻고 그것의 크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쿨롱의 법칙 그리고 전기장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독특한 물리량이 또 정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강의에서도 여전히 전기장 구하기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쉬운 방법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개념과 정의를 배우고 외워야 되죠.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문제 풀이는 수학적인 어려움이 많이 준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에서는 수학적인 풀이를 몇 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난해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 수학적인 풀이는 이번 주보다는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주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슬라이드 얘기를 해보면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극자의 전기장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쌍극자를 영어로 electric dipole이다 라고 하고요. 쌍극자는 그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호가 다른 전하쌍이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다. 즉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하와 한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특징은 이 전하 사이의 전하량은 정확하게 동일하다.
단지 부호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만드는 전기력선의 모양 또는 전기장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뭐 NS 막대 자석처럼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전기장의 모습을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그림으로 전기력선의 모습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어떤 모양인지 생각을 해보면 전기장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모양이 다른데 자, 여기에 B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 B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전기장은 아마 요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의 전기장의 합의 모습으로 두 벡터의 합으로 우리가 정의될 텐데 오른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오른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P에서의 전기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한다면 P에서의 전기장 모습은 지금 그려져 있는 전기력선으로 본다면 전기력선의 접선 모양인 왼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기력선의 특징을 본다면 전기장은 이렇게 전하 분포, 전하의 근처에 가면 밀도, 단위, 뭐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가 전기력선의 개수가 크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는 커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 멀리 가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내부보다는 멀어지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기장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항상 그 지점에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라고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갖다가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결과값은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해 본 다음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왜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전기 쌍극자가 존재한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여기다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점전화와 플러스 점전화가 두 개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얘는 당연히 붙어야죠. 그런데 붙지 않고 어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D만큼이라고 할 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쌍극자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원자. 근데 그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고 그 크기는 플러스 크기와 마이너스 크기의 전하량은 정확하게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얘는 외부에 봤을 때는 굉장히 유니폼하고 시메트리하다. 즉 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외부에서 봤을 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중성으로서 어떤 전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게 시메트리한 경우를 unpolarized라고 해서 분극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두 번째는 polarized 해갖고 분극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거는 어떤 형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external charge가 요 주변에 왔다라는 거죠. external charge. 외부에서 전하가 아주 강력한 놈이 왔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하가 엄청 강력한 것이 오게 되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플러스, 여기에는 마이너스의 외부 차지를 넣고 그러면 여기에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전기장의 방향대로 플러스가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유도되는 현상, 유전 분극이죠. 그래서 라지 스케일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외부 익스터널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내부에 있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찌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쌍극자죠. 네, 붙지도 않고 얘네 둘이 점전화는 아니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얘네들은 극성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쌍극자라고 하는 거죠. 전기쌍극자이죠. 특별히 자기쌍극자는 뭐예요? 자기쌍극자는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을 막대자석을 자기쌍극자라고 하죠. 자기쌍극자의 형태는 뭐 또 다른 것도 있죠. 예.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런 게 전기쌍극자이다 라고 극성 분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대로 원래부터도 극성 분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어, 전기장을 걸어줘서 유전 분극 현상이 폴라라이즈드 된 현상이 어, 없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극성 분자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H2O가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O가 있고 H가 두 개 있는데 O는 플러스 아니 O는 마이너스 그죠? O는 마이너스 그다음 H는 플러스 이렇게 극성으로 나눠져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쌍극자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기쌍극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가 화학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생각날 텐데 이 다음 장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하나의 퀘스천을 봅시다. 전기장의 방향을 생각해 볼 때 전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장을 갖다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크기죠. 먼저 방향부터 정의하는데 어느 점에서든지 다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데 아까 이미 하긴 했었어요. 뭐냐면 B 포인트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여기서는 플러스와 2의 마이너스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벡터적으로 합을 하면 오른쪽으로 R자 전기장 방향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P포인트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건데요. P포인트는 이 중간이잖아요. 중간에서는 우리가 접선 방향이다. 그럼 접선 방향임을 중첩의 원리로 설명하고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중첩의 원리를 설명하면 우리가 그냥 두 개의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중첩해보면 해보면 됩니다. 자, 지우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그려서 할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정확히 뭐 센터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센터에 어떤 떨어진 P 포인트다. 그럼 여기에서의 전기장을 중첩의 원리로 구해보면 먼저 플러스에서 여기서는 바깥쪽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는 끌어당겨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전하서부터의 거리는 정확히 가운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크기는 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두 전기장을 중첩해서 합을 하게 된다는 것은 벡터적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더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R자 전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이것이 마이너스인 것, 이건 플러스인 것. 그래서 우리는 중첩의 원리로 접선 방향임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아니라 전기장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전기장의 크기입니다. 근데 전기장의 크기를 알아볼 때 이미 이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점전하의 중심에서부터 놓여 있는 전하들과 같은 축의 나란한 곳에 임의의 포인트 P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비교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계산은 과제로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보고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결과가 있어요. 여기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여기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보면 전기장은 여기 물결이 있네요. 근사적으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건 뭐예요? 네,
바로 전기 상수죠. 그 다음에 거리 세제곱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점전하의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고요. 평면에서 만드는 전기장은 잠시만요. 예, 컴퓨터의 배터리 경고가 떠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아까 보던 것이 뭐였냐면 여기 거리 세제곱이라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거리에 대한 함수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점전화가 만드는 거리는 모든 방향으로 퍼지다 보니까 얘가 전기장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쿨롱 힘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고요.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 포인트에서 만드는 전기장은 모두가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에 관계없는 전기장 표현을 갖는데 여기에서 전기 쌍극자는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멀어질 때 제곱보다 훨씬 더 빨리 전기장이 0에 근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를 거리 R이라고 하고 전기장의 세기를 하고 여기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가 더 빨리 디케이해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기장의 크기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둘 다 영향을 줘서 더 큰 쪽이 더 가까운 쪽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생각하겠지만 얘가 여기에 Z방향으로 엄청나게 멀리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길어진다. 엄청나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D보다 여기 R의 위치, 즉 얘가 좀 멀리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떻게 보여요? 점점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D가 작아지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접하고 그러면 중성 상태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때문에 얘는 전기장이 굉장히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P라는 말을 썼어요. P. 여기 P 포인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물리 교재에서 이렇게 어떠한 것이 숫자가 기울어져 있는 것과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안 기울어졌죠. 안 기울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지시하는 기호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는 건 물리량들이에요. 얘는 P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물리량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전기장의 형태와 유사하게 뭐 앞에서는 R제곱분의 Q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나타내고 헷갈리지 말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이름을 또 외워야 돼서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P는 뭐냐면은 바로 전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 쌍극자 모멘트. 네. 이것이 화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 P라고 하는 것은요, 예, 벡터이고요. 전하량에다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벡터를 갖다가 곱한 것입니다. 이때 거리 벡터라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정의한다. 정의예요.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는 QD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여기에 QD가 일단 있는 거죠. 그것을 P로 표현한 건데 여기 거리가 있고 여기도 거리 있잖아요. 물론 써놓으면 편할 수도 있지만 형태를 비슷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 점전하는 뭐 K 곱하기 4파 입실론 제곱 R 제곱분의 Q 이런 꼴이다. 그럼 보기 편하잖아요? 아닌가요? 예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해줬어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 그 과정,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바로 숙제죠.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냥 쿨롱의 법칙을 쓰는 거죠. 여전히 했던 방식으로. 여기 P포인트가 있다. P포인트는 두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Q가 없다 생각하고 플러스 Q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의 전기장을 만들면요. 여러 번 했는데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플러스 Q에 의한 전기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Q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Q에 의한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만들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거를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이미 된 거고, 얘를 벡터적으로 더하게 되면요, 알짜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 알게차 전기장의 크기는 쿨롱 법칙으로서 전기장의 정의,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정의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는데 크기만을 더하게 될지 아니면 방향을 표현하게 될지 여기는 방향까지 표현된 거죠. 알짜 전기장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K 방향 나중에 얘가 플러스가 되면 오른쪽, 마이너스가 되면 왼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더해준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하나, 요건 뭐예요? 예, 마이너스 2분의 d라고 한 것이죠. 마이너스 2. 여기를 전체를, 요 중심에서부터 P까지 거리를 R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는 R보다, 여기에 2분의 d만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플러스 전하에 의한 전기장.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마이너스 2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죠. 이렇게 되고, 이거를, 간단히 정리,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R세제곱의 반비라는 표현으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근사값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 교재에 보면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근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뭐 지축에서는 특별히 근사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요. 그냥 쭉 풀어나가다 보면 그냥 정리하다 보면 얘가 나와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숙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숙제는 이렇게 매주마다 나가게 되고 우리가 강의 시간이 주당 3차시고 그렇게 되면은 5, 35, 150분 강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강의 시간을 150분을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150분이면은 2시, 뭐, 1시간 하고 30분인가요? 또는 뭐 150분보다 넘을 때도 때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총 시간을 갖다가 다 더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해보면 아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잘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숙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숙제 점수의 비율을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중간고사가 없어지게 된다면 숙제 점수를 중간고사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무조건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디서 찾아서 시간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은 뭐 친구 거랑 같이 확인해 가면서 물론 베끼면 제가 다 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감점의 요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최대한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그 이름 이 어떻게 나고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물리적 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분극이 되어 있어요. 저기 있는 그림처럼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극성이 나누어져 있는 하나의 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가 하나로 된 이러한 입자. 이런 입자가 있는데요. 이런 입자들은요,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크기를 가지고,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강체처럼 직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회전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또는 회전운동과 직선운동을 같이 할 수 있죠. 바로 우주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볼펜을 갖다가 딱 건드리게 되면 한쪽 끝을 딱 건드리면 회전운동만 하느냐? 아니요. 회전운동을 하면서 날아가게 되죠.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극성 분자로 어떤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점이 아닌 이러한 전기 쌍극자는 전기장 속에서 회전운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전운동과 관련된 것이 바로 전기 쌍극자의 폴라리제이션, 다시 말하면 분극이고 그것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성 모멘트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죠.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건 어떤 강체에 있어서 회전하게 될 때 그 관성 모멘트 I, mr 제곱이죠. 그 i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 회전하는 능력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큰 것은 우리가 처음에 힘을 많이 줘야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성이다. 그래서 회전 관성이다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회전 관성인데 전기를 띤 전하 분포가 가지고 있는 회전 관성을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왜 쌍극자 모멘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전 관성과 관련된 것이고 토크와 관련된 물체의 어떠한 성질이다.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냐? 관성의 성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이렇게 QD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어떤 외부 전기장이 왔을 때, 외부의 어떤 힘이 왔을 때, 전기력이 왔을 때 얘는 더 잘 돌아간다. 그 다음에, 아니죠. 얘는 그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을 더 많이 갖는다. 운동 회전이면, 아니면 정지에 있으면 얘는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이 많이 간다. 즉, 분극이 많이 되어 있으면, 전하량이 크면, 이 관성 모멘트가 크다. 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한번 써드리면 혹시 이해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안 된다면 역학에서의 회전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i라고 하는 것은 m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방향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회전하려는 방향, 회전 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회전하는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전물체의 회전 관성은 커진다. 이렇게 관성 모멘트 커진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요라고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요? 균일한 전기장에서 이렇게 전기 쌍자가 놓여 있으면 양전하와 음전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양전하라고 하는 여기 플러스 Q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왜냐하면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요.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전기장에 놓여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전하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이죠. 즉 이렇게 만들어진 전하 분포는 예상을 해보면 이 왼쪽에는 플러스 전하로 된 평행판이 있었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평행판이 있어서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플러스 Q의 전하량과 그쵸? 플러스 Q의 전하량의 크기와 마이너스 Q의 전하량의 크기는 정확히 동일하다. 왜? 유전 등급과 같은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크기는 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F의 크기와 그 다음에 F 얘가 만약에 플러스에서 만들어졌다면 얘는 마이너스 전화에서 만들어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기 쌍극자에게 받는 R자 힘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양전화, 음전화가 독립적으로는 힘을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0의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발자 힘은 0 하고, 자, 그러면 바로 병진 운동, 직선 운동의 힘은 받지는 않지만 돌림 힘의 힘은 받는다, 토크는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토크를 계산을 해 보게 되면요. 그 토크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보라니까 토크는 우리가 거리 곱하기 힘의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뭐냐면 토크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토크는 벡터고 그 다음에 R 크로스 F 거리 곱하기 거리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곱이죠. 그래서 그 정의를 그대로 써보는데 우리가 토크를 계산할 때 중요한 회전축의 중심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회전축의 중심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원점에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회전의 축의 중심의 토크를 계산할 때 이 중심에서 힘은 적용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F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D 방향과 F 방향은 요만한 세타 방향의 각도 차이가 있어요. 이때 토크는 뭐냐면 이 F에 대해서 회전하는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의 힘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될 거고 여기는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토크의 크기는 여기 D 곱하기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는 D 크로스 F라고 쓰여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전기장에서 Q2로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전하량 곱하기 전하량분의 힘이니까. 그래서 이 Q2로 바꿔놓고 그 크기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얘를 바꿔주는 거죠. 이 2를 갖다가요, 여기 있는 전기장을 저 뒤를 빼놓고 보니까 이게 뭐 맞냐면 DQ가 남았어요. 이 DQ를 아까 뭐로 우리가 정의하자고 했냐면 이 DQ는 바로 쌍극자의 구조에 의해서 쌍극자에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쌍극자가 D만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전하량의 크기는 Q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쌍극자 모멘트로 묶어놓고 보면 DQ에 그 다음에 E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DQ 하나 놓고 E하고 사인 세타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벡터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냐면 얘를 P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인 세타 크로스 놓고 E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전기 쌍극자의 가 균일한 전기장에서 받는 토크의 크기는 P, 전기 쌍극자 모멘트 곱하기 2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확실히 왜 P가 쌍극자 모멘트고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실히 나타내잖아요. 전기장 2가 크면 클수록 얘는 토크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얘가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토크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의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P 크로스 E, P에서부터 E까지 감아지는 방향이죠. P 폴라리제이션의 분극 P의 방향은 이쪽, 오른쪽, 그 다음에 F의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그럼 얘를 감아지게 되면 얘는 이 평면에서 이렇게 감아지니까 우측 상단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전기장 방향으로 꺾어지면서 감아지게 되면 손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손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지면, 이 화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 X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이 토크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토크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네요. 자, F 플러스는 Q2, F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Q2. 자, 지워놓고 여러분들 노트 잘 프린트해서 보고 계시죠? 노트에는 아마 다 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트 잘 보고 그 다음에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수업 전에 항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제가 올려주지 못하는데 예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리학과 홈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동일한 노트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물리학과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다운받으셔서 뭐 미리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그거를 약간 영상으로 만들기 편하게 매번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수정된 버전은 수업 전에 항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에요. 보장은 못하겠고요. 아무튼 자 무조건 해야긴 하겠죠. 다음에 알짜 힘은 이렇게 될 거고요. 돌림 힘의 방향은 끝났네. 앞에서 이제 슬라이드가 넘어왔는데요. 자, 아무튼 돌림 힘의 방향은 어때요? 예, 회전 방향에서 오른손 법칙으로서 화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네요. 평균적으로 5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주마다 평균적으로 5문제의 숙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숙제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든 전자펜이 있는 분들은 전자펜으로 작성을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저한테 제출하는 형식은 상관이 있어요. 무조건 PDF만 일단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안내하고 다른 걸로 제출하는 사람은 제가 채점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어,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새로 바뀌었는데 무들이라는 시스템을 바뀌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공지를 하면서 만약에 뭐 JPG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받을 건데요. 만약에 채점하는데 수월하려면 우리가 PDF로 받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용량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은 매번 이제 매주마다 하려고는 하지만 한 번에 100명씩을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과제이고요. 요 과제는 이렇게 여러분들 링크 달았는데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과제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연습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제를 열심히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그 과제 중심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수강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90%를 수강하는 것을 출석으로 인정되게끔 일단은 설정을 해놨어요. 자,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은 나중에 차츰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